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저런 사람이 결혼 후 임신 전과 후로 나눠볼 때 참 많이 변해 있더군요. 저뿐 아니라 이 대부분의 엄마가 다 느끼실 테죠. 임신 전에 저는 결혼을 했어도 자기 중심적인 면이 참 많이 도드라졌어요. 하지만 임신을 하고 출산을 경험하고 나니 아이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과 판단이 전부 아이를 빼놓고는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할까요? 어쩌면 제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 같네요. 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는 동안 결혼관에 대해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대화가 잘 통하더군요. 이 남자라면 적어도 남들보다는 부부싸움을 덜 할 수 있겠구나. 아이를 키울 때도 교육관으로 부딪히는 일은 많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고 제 남편은 연애할 때 언행과 결혼 후의 언행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각자의 생활에 집중하며 지낸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많아서 그나마 다툼이 적은 편이었어요. 보편적으로 5년까지가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제 신혼이라는 기간은 고작 1년 반이더라고요. 연애를 길게 한 것도 아닌데 그 기간이 지나니 남편이 어떤 때는 철천지 원수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신혼 때 원래 많이들 다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꿋꿋하게 참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결혼 후 4년 만에 낳은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그간 느꼈던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이혼 소식을 알렸을 때 어떻게 100일 된 갓난아이가 있는데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게 저와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아이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불륜이나 직접적인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도 이혼 사유는 차고 넘쳤어요. 제 남편은 일주일에 5일은 음주를 했어요. 그중 서너 번은 취해서 들어왔고 그럴 때면 집에 나만 하는 살림이 없었죠. 밖에서 뭐가 그래도 화가 났는지 TV며 테이블이며 다 두들겨대니 멀쩡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이런 술주정 때문에 늦은 새벽에 민원도 수차례 들어왔고 경찰까지 찾아와 남편을 말려야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동네 앞 경찰서를 지나다 경찰분들이 만나면 요즘 남편은 좀 어떠냐는 인사의 첫 시작일 정도였죠. 베란다 유리며 창문까지 뻑하면 깨져서 수리해야 했고 유리 파편에 발이 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은 공격성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실은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면서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 참으며 지냈던 것 같아요. 술만 줄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금주 클리닉까지 권해서 다녀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 와중에 제 뱃속에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고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이대로 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을 시부모님께서 모르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걱정을 하는지도 잘 알고 계셨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술을 좀 줄여라, 아이가 곧 태어나니 자중하라는 말에 참 많이도 하셨죠. 그러면서도 제게는 애가 태어나면 바뀔 거라고 괜히 걱정을 사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처럼 정말 그러길 바랐지만 바람처럼 남편이 바뀌어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출산 당일 제가 진통이 와 급하게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향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술에 취해 진탕이 돼서 인사불성이 되는 바람에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퇴출도 간호사가 잘라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짐작할 수 없던 일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언행이 정말 정떨어졌어요. 다음 날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 연락을 차라리 받지 말 걸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정신 도대체 어디야? 구조정을 이렇게 남겨놓고 집에도 없고 말이야. 내가 술에 취해서 집을 개판을 쳐놨으면 치우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은 부재중만 확인하고 내가 보낸 문자는 안 봤어. 당신이 신나게 슬퍼 마실 때 나는 혼자 진땀을 흘리며 목숨 걸고 우리 아이를 낳고 있었어. 이 무심한 인간아, 그러게. 곧 출산이니까 내가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와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기어코 그 술 때문에 나 혼자 애까지 낳게 만들어. 아주 출산 예정일까지 며칠은 남아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줄 알았지? 내가 뭐 너애 낳는 걸 알면서도 안 간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진짜 더럽게 잔소리하네. 그리고 아무리 갑작스럽게 나으러 갔다지만 낮에 뭐 했냐? 내가 실 자주 마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해장국 하나 끓여놓고 말이야.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해장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출산 임박이라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 들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는 주제에 그런 놈이 뭐가 이쁘다고. 회장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데네. 속이 술에 찌들어 상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넌 아빠 될 자격도 없어 알아. 이게 보자. 아니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따위로 밖에 말 못해. 그리고 내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애만 들었냐고 어쩌라고. 아침부터 진짜 성질나게 바락바락 소리나 치고 말이야. 머지가 생긴 걸 어쩌냐고. 빗쓰레기만도 못한 인간 남편은 그렇게 말다툼을 한 뒤 제가 태어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병원에 걸음하지 않았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친정엄마가 남편을 대신해 도와주었고 산후조리까지 챙겨주셨죠. 그때도 2주 정도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있다고 불편하다면서 자기는 시댁에 가서 지냈고요. 371일 지난 뒤 처음으로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겠다며 오셨는데 그때 남편도 우리 아이를 처음 본 거고요. 아이를 보고 한 첫마디까지 엄마 닮아서 그런가 진짜 못생겼다였습니다. 자기 품으로 안아준 적도 100일이 될 때까지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친정아빠의 생신날 있던 일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딱 30일이 됐을 때가 친정아빠의 생신이었어요. 남편에게 며칠 전부터 아빠의 생신이라고 당부했고 저녁 식사만 하고 오자고 더 부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어르고 달랬었죠. 그리고 며칠 후 생신 당일 남편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저는 친언니가 데리러 와 친정을 다녀올 수 있었죠. 남편이 참석하지도 연락이 되지도 않는 이유는 바로 동창 모임과 같은 날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챙겨본 적 없던 남편이지만 이전에는 나무랄거나 서운해 한 적 없었어요. 이번 친정 아빠의 생신날을 남편에게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던 이유는 환갑이라서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처럼 참석하지 않았고 작은 선물은 고사치고 축하 연락까지도 하지 않았죠. 제가 태어난 지 3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구태여 친정까지 걸음한 이유도 친정아빠의 환갑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는데 그런 날 남편은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외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택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혼을 할 때 지긋지긋한 남편과는 죽을 때까지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주는 양육비도 받기 싫어서 거부했죠. 그 더러운 돈으로 내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에는 절대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남편이 원망스럽고 혐오스러웠어요. 이혼 후 혼자 돈 벌며 애까지 돌보는 게 너무도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제 심기를 건드리는 족쇄 같던 남편이 없다는 것에 아이와 둘이 지내는 그 생활의 안정감까지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제의 원망과 혐오가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이와 단둘이 지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린 지 딱 1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이전 시부모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죄스럽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아이의 친아빠 소식이니 전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면서요. 저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이혼 당시 제게만 없다면 자신은 더 잘 살게 뻔하다며 이혼을 하면 저만 손해라면 석 그렇게도 떵떵거렸던 사람이 남남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조문하러 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은 이야기니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랑 납골당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는 후 저는 전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날이 꼭 꿈속에서나 있었던 일처럼 느껴졌어요. 괴리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불구 소식을 전한 뒤 연락이 없던 시아버지가 몇 달 만에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딱 한 번만 만나자며 제게 꼭 만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찝찝한 감정이 앞섰지만 계속 거절할 수는 없어. 약속을 잡고 시아버지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런 일을 당한 것 같다며 이제라도 저한테 죄값을 갚아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다 클 때까지만 남편을 대신해 아이의 양육비를 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저는 양육비를 주겠다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탐탁지 않았어요. 당신 아들의 유일한 핏줄인 제 아이를 챙기며 그렇게 위안 삼으며 지내면서 양육비를 빌미로 손자인 제 아들을 보여달라고 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제가 전 남편과 이혼했을 때 이 관계도 정리하고 그이와 관련된 모든 인연은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강했는데 양육비를 받으면 또 다시 얽히고 설키게 될까 봐 덜컥 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뒤에 마침표, 쉼표, 따옴표를 추가하여 문장을 완성해드립니다.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친종을 찾아가서 이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친정 식구들도 시부모가 주는 양육비는 절대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양육비를 핑계 삼아 그 집 식구들이랑 계속 연락을 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지 유일하게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 친정 식구였으니까요. 저만 위해주는 사람 역시 친정 식구고요. 저는 그날 이후 또다시 저를 설득하기 위해 연락한 시아버지에게 냉정하게 거절했고 이러한 이유를 세세하게 말씀드렸어요. 야, 고공분투하며 애를 키우는 너를 대단하게 생각한다. 내가 양육비를 많이 챙겨주고 싶어도 어차피 그 정도의 능력이 되지도 않잖니. 그러니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냥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살길 바라는 마음. 그게 전부야. 그러니 양육비를 받아주렴. 아버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양육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과도 상의를 해봤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 역시 저와 같으세요. 남편을 대신해 저희 아이를 챙겨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지금 이화혜가 어린이 엄마인 내가 느끼는 부담이 덜하겠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양육비라고 여기지 말고 그럼 그건 내 아들 거 살면서 고생했던 너를 위한 위로금이다. 여기고 받을 수는 없겠니? 아버님, 저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양육비를 핑계로 우리 아들 보여달라고 말씀하실까봐 싫고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더는 제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인연을 다시 끌고 가고 싶지 않아요. 저요, 아버님이 이렇게 연락하시는 것도 많이 불편해요. 그냥 저는 저대로 아이를 잘 키우면서 그렇게 지낼 테니까 아버님께서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겠거니 여기시고 제게 연락하기 이전처럼 그렇게 지내주세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그냥 마음을 놓을 순 없어. 그러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주렴. 저는 시아버지와의 답답한 통화를 마친 뒤
다음번에 또 같은 문제로 연락이 올지 모르니 그때는 연락을 차라리 받지 말자 생각했어요. 그 편이 제 속이 더 편할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전 남편이 떠난 것이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 손주인 제 아들을 챙기려는 것이 사실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지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의도 자체를 불순하게 보지 못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하나 남은 핏줄이니 챙기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건 그다지 우리 모자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고요. 뭐라도 하고 싶으시다면 그저 먼 발치에서 우리 모자가 이 험난한 세상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만 응원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셨어요. 나중에는 말도 없이 아이의 양육비를 제게 입금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계좌번호를 알고 계셨었는데 그 바람에 입금받게 된 거예요. 양육비를 입금한 뒤 시아버지는 문자를 남겼어요. 양육비를 빌미로 손자가 보고 싶다거나 보여달라거나 그런 짓은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처음 제 통장에 시아버지가 입금한 양육비가 찍힌 것을 보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여기는 부모의 심정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거니까 차라리 양육비를 대신해 그 노여움이 아주 조금은 풀린다면 그냥 두자였어요. 손자인 제 아들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씀도 하셨으니 그 말을 딱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한 달 양육비로 많게는 60에서 70만 원, 적게는 20만 원 정도를 매달 보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정말 양육비를 늘 챙겨 보내주시면서도 손자를 보여달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저의 삶에 집중하며 지냈죠. 애도 잘 키우고 연애도 하고 돈도 벌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인연이 또다시 저를 괴롭힐 줄도 모르고요. 제게는 결혼의 전제로 7년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제 아이를 너무 사랑스러워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그런 남자죠. 그런데 글쎄, 이전 시어머니가 돌연 제가 아닌 제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난장판을 찼던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급히 남자친구의 가게로 향했는데 이미 이전 시어머니는 돌아가 없고 넋이 빠진 남자친구만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저는 이전 시어머니와 연락한 적이 없기에 제 남자친구를 찾아간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람을 시켜 제 뒷조사를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전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은 저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저는 감쪽같이 과거를 지우고 살아갈 수 있느냐면서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전 시아버지를 꼬드겨 양육비까지 다 받아냈다며 괘씸한 것이라고 제 욕을 퍼부었다더군요. 제가 파렴치한이라는 걸 제 남자친구도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 시아버지는 제 꼬드김에 어쩔 수 없이 10년 동안 우리 아들의 양육비를 줬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성을 높이며 다 거짓말이고 오해라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는 티를 안 냈지만 굉장히 실망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이런 오명과 비난을 참을 수 없어 다음 날 바로 이전 시부모를 찾아가 나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몰래 저에게 양육비를 챙겨준다고 해요. 거였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아 혼자 오해하고 제 남자친구에게까지 찾아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댄 거였어요. 저는 너무 열받아 이전 시부모님에게 고함을 질러버렸어요. 벌써 제가 당신들 아들과 이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요. 거기다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난 저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당신들은 제 인생에서 빠져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끈질기게 얽혀서 여전히 저를 괴롭히느냐고요? 뭐야, 끈적여. 우리가 얼마나 너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찾아와서 깽판을 치냐고. 오해로 빚어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굴어야 해? 아니, 넌 위도 아래도 없어.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 당신과 아들과는 끝났어요. 이제 부부도 아니고 남남끼라고. 그런데 왜 그냥 마음의 부모일 뿐인 당신들이 내 인생을 가타부터 하느라 다 엉망을 만들었는지 알아요?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망가져야 그만두실 거예요? 말이에요. 인생이 망가진 건 너희가 아니라는 아들이에요. 너희가 이혼하자고만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까지 따박따박 받아놓고 뭐예요? 뻔뻔해도 정도가 있잖아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았어요. 그 정도로 거절해도 주고 싶다던 아버지를 내몰아라고요. 몇 번이나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매달 입금해 주신 건 아버지라고요. 기껏 다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동안 받아온 양육비를 이전 시어머니 앞에 몽땅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놀라 바닥에 떨궈진 돈을 마구잡이로 줍기 시작했고 손에 가득 집은 뒤 제게 어떻게든 쥐어주려고 하며 제발 이러지 말라고 저를 말렸죠. 이러지 마라. 다 내 잘못이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내게까지 숨겼다. 내가 경솔했어. 그러니 제발 이러지 마. 이거 챙겨가라. 나는 추호도 받을 생각 없어. 내 아내는 내가 해결함. 아,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다버님, 저요. 그 긴 세월 동안이 돈 받으면서 한 푼도 쓴 적 없어요. 가볍게 여긴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우를 받아요? 제가 이런 파렴치한 대우를 받으면서 또 이 돈은 어떻게 다시 챙겨요? 저 정말이 돈 싫어요? 그냥 다시는 안 되면 좋겠네요. 정말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요. 이 지긋지긋한 악연 좀 제발 끝내자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 소리친 뒤에 끝까지 그 돈을 두고 이전 시댁에서 나왔어요. 긴 세월과 모은 돈이었기에 꽤 큰 액수였지만 아들 대학 가면 등록금이라도 내려고 열심히 모아두었는데 이렇게 다시 돌려주게 된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가서 양육비에 관한 해명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게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는 잘겠다며 그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모든 오해를 다 풀었지만 결국 남자친구는 제게 이별을 구했어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관계를 감당하고 이해할 자신이 없다면서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남자친구에게 제가 참 일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군요.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른 그였기 때문에 더욱 사무쳤던 걸까요? 늘 자기만 알던 전 남편과 달리 언제나 제가 우선이던 남자친구에게 말이에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 슬픔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 생활에서 제 감정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앞에서 슬퍼할 수 없고 직장에서도 어두운 낯빛으로 있을 수도 없었고요.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아야 했던 이별의 아픔이었어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워킹맘이기에 함부로 술에 취할 수도 없는 책임이 막중한 엄마니까요. 유일한 점원의 시간인 밤 눈물로 치새우며 보낸 여러 날만이 제 감정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울다 스쳐 잠들기를 반복하며 그렇게 지냈죠. 정말 못 참겠어서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애원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요? 당신은 무자르듯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잘라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남자친구는 7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단번에 자를 수 있겠냐면서 서서히 하나씩 사소한 감정부터 정리할 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물로 후소까지 했어요. 제발 저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말아 달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이가 저를 기다리겠다면서 그만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그 이후와의 마지막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눈물 범벅이 된 제게 두 뼘 남짓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우리 아이와는 헤어짐의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며 내내 그게 마음에 걸렸다고 전해주라고 하더군요. 이런 남자를 제가 어떻게 훌훌 털고 다시 그가 없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별의 아픔이 이렇게 가슴을 베는 통증을 남길 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까지 이전 시부모와의 갈등을 겪었으니 이제 더는 이전 시댁과의 악연은 끝났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또다시 이전 시아버지가 새벽에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라도 했는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해왔더군요. 전화를 받을 때 연락을 한 사람이 이전 시아버지라는 것을 알자마자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늦은 새벽에 연락했는지 드러나보자는 마음에 통화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전 시아버지가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저는 아버님과 나눌 이야기 없어요. 제가 그때 부탁드렸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 그만 종지부를 찍자고요. 아가, 내가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자체가 염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다. 마지막 부탁이니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마지막 부탁이요. 제가 왜 순서까지 정해가며 아버님의 부탁을 드려야 해요? 우리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알고는 계신가요?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매번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냐고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내일 내 아들을 데리고 메시지에 적힌 주소 병원으로 좀 와다오. 와줄 수 있겠니? 그 병원에 오면 10년 전에 죽은 네 남편을 볼 수 있을 거야. 저는 병원에서 죽은 제 전 남편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말까지 버벅이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이전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을 이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주축은 전 남편을 볼 수 있을 거라니요. 네, 전 남편. 그러니까 내 아들은 10년 전에 진짜 세상을 떠난 건 아니란다. 자기 손으로 생을 끊으려고 했어?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지. 정말 죽을 마음이었는지. 유서까지 써놨더구나. 차라리 다음번에 잘못되었으면 나았을까? 이 긴 세월 내사 상태로 기계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구나. 부모라는 우리가 너무 못나서 아직까지 보내주질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보내줘야겠지? 이기적이라는 것도 알아야지. 만 내 아들이 떠나는 마지막 길에 혹여 후회가 남을까 봐 이렇게 또 부탁하게 되는구나. 너와 내 아들을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보여주고 싶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구나. 이전 시아버지의 말로는 생을 끊으려고 했을 때 남겨놓은 유서 때문에 제게 미련하게 연락하게 되었던 거라고 하더군요.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코마 상태에 빠져 여태 인공호흡기를 달아놓고 살려둔 거였다고요. 전 남편의 유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저와 제 아들에게 주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서를 같이 보게 된 이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본인 아들의 전 재산을 저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고요. 전 남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다 저 때문이고 저 때문에 전 남편이 결국 세상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기계에 기대어 눈 한 번 뜨지 못하고 손가락도 하지 못하고 제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면서까지 이 세상을 떠나려고 했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 돈을 저에게 주냐며 절대 주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저에게 그 돈을 주지 않겠다 말은 했지만 매달 양육비 형식으로 전 남편의 재산을 제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전 시어머니에게 들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긴 세월을 왜 속였느냐고 물으니 말문이 막히는 대답을 해주더군요. 아니, 그럼 그 긴 기간 동안 저를 속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요? 전 남편이 기계로 연명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엄연히 숨이 붙어 있는데 왜 거짓된 부고 소식을 전한 거냐고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잖니. 내 아내야 어떤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구나. 아니, 개차반이 내 아들을 만나 고생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도 노력하던 너를 보고 있자니 애잔한 마음이 들었어. 내가 내 아들을 떠올리며 원망하던 내 마음이 좋을 리 없잖니.
그래서 그랬다. 미움과 원망의 감정마저 훌훌 털어버리라고 말이야. 그럼에도 나는 내 아들의 애비니까 내 아들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겠더구나. 저를 위해 그런 무서운 거지? 부고를 알렸다는 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전 시아버지는 이제 정말 저와 전 남편의 인연을 끊어내주고 싶다면서 1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전 남편의 편히 보내주고 싶다고요. 인공호흡기를 떼기로 했어요. 그 전에 끝나고 나갈 때 잘 가라고 인사만 해주면 돼. 그곳에서는 편히 살아. 울면서 부탁했어요. 결국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가 이 모든 상황에 혼란스러울 거라고 염려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아이가 이해하기 쉬울지 고민했죠. 그러나 우리 아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힘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들어줘. 엄마, 도대체 무슨 고민이길래 나한테도 어려운 이야기야? 내가 꼭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든 괜찮아. 난 똑똑하니까. 엄마가 힘들지 않게 올바른 판단을 할게. 우리 아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아빠가 오랫동안 아팠다. 병원에서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버티기가 어렵다고 하네. 그래서 호흡기를 끼고 버텼는데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한대. 진솔아, 홀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아빠를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가장 큰 별이 돼서 언제나 빛나라고 인사를 해주고 왔으면 해. 아빠가 우리 진솔이를 많이 그리워했는데 너무 아파서 보러 오지 못했거든. 많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엄마와 진솔이를 함께 있게 해준 사람이 아빠니까 마지막 응원을 엄마는 꼭 해주고 싶어. 그래 좋아. 내가 낯선 것처럼 아빠도 낯설겠지? 내가 세상에 태어난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도 해주고 더는 아프지 말라고 이야기해줄래? 다행히 거부하지 않고 전 남편을 만나러 가겠다고 해줘서 저는 아이와 전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전 시부모님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제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는 처음에는 쭈뼛거렸지만 용기를 내고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서는 정말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며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라고 아이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들이 한 것처럼 저도 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편하게 보내주었어요. 아이 아빠가 진짜로 저 세상을 떠난 뒤 이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오열하며 고해를 하듯 이야기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제가 너무도 미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전 남편에게 2번 다시는 저와 아들을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전 남편의 가슴에 사무쳐 나쁜 선택을 한 것만 같아서 저를 미워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여태 뇌사 상태로 누워있던 아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제가 밉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차마 전 남편이 남긴 유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제 인생에 참견하여 제 남자친구와 이별까지 하게 만든 이전 시어머니가 미웠지만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게 됐는지는 이해할 수 있겠더군요. 더 미워할 수도 없게 말이에요. 이전 시어머니는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이제야 잘못되었던 거라는 걸 알았다며 지금은 반성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전 시아버지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이전 시어머니도 제 손을 잡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한참이나 되풀이하셨죠. 이전 시어머니가 조금 진정된 모습을 확인한 뒤에요. 우리 모습을 지켜보던 이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어요. 이제 그 통장 빨리 줍시다. 하루라도 빨리 주인을 찾아갔어야 하는데 너무 늦지 않았길 바란다. 내가 고집을 피우는 통에 이제야 주는구나. 아들이 이혼하고 1년 동안 정말 각성이라도 한 사람처럼 매일 일만 하면 지냈어. 그러면서 버는 돈은 이렇게 다 모아 놓았더구나네. 아들과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거야. 부디 내 아들의 소망대로네. 아들과 행복하게만 살았다오. 그렇게 이전 시부모님이 제게 전해준 통장에는 전 남편이 쓰지도 않고 간직하고 있던 전 재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이전 시댁에 찾아가 이전 시어머니 앞에 던졌던 그 돈까지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 통장을 바꾸는 어떤 감정인지도 모른 채로 펑펑 눈물을 쏟았고
우리 아들도 제가 우는 모습에 감정이 북받쳤는지 저를 꼭 안은 채 함께 울어주더군요. 믿고 원망스러웠던 남편에게 그간 고마움이라고 못 느끼고 살았는데 그저 비로소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저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서야 말이에요. 통장을 전해준 이전 시부모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10년간 깊은 꿈에 빠졌던 아이 아빠가 떠나는 길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땐 물어보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장례식장, 납골당이었는데 정말 아이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땐 그 모든 곳에 빠지지 않고 도사인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도 전 남편의 장례를 마친 후 이전 시어머니께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받았죠. 우리 아들에게 주려고요. 다행히 아들이 참 좋아해 주었죠. 궁금했던 자신의 아빠가 이제야 언제고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면서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전 남편의 이야기를 안타깝게도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많이 꺼내지는 않습니다. 저를 배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도 내색하지 않아요. 2년이 지난 지금 저와 아들은 여느 때처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아들에게, 아들은 저에게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비록 이때 이후 새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저와 인연이 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죠. 전 남편의 재산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에게 꼭 필요한 그때 주려고요. 아들이 자라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도 느끼겠지만 아들에게만큼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의미 있는 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전 시부모님께서는 이때 이후로 제게 정말 연락하지 않으세요. 저도 구태여 이전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진 않고요. 돌고 돌아 이제야 그 긴긴 인연의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의 남은 인생을, 저는 저의 앞으로의 인생을 그저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온 마음으로 응원할 뿐입니다. 정말 지옥과도 같았지만 이제는 그저 살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시련 한 주에게 정도인 그날들의 기억이 먼 훗날에는 좀 더 가벼운 추억이 되길 제사야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